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토트넘이 올 시즌 역사상 최악의 시기를 보내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 남지 않은 전성기를 허비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한국의 축구 팬 여러분들께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토트넘이 올해 연초에 손흥민 선수와 계약에 포함되어 있던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하면서 올 여름에도 자유롭게 팀을 떠나지 못하며 발이 묶이게 된 상황에 대해서도 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이렇게 불리한 장기 계약을 맺은 것인지 답답해하시고 계십니다.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발이 묶이게 된 결정적인 2021년 여름의 계약에 숨어있는 진실, 그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지, 정말 손흥민 선수가 야망이 없는 호구 계약을 맺은 것인지, 계약의 세부 사항에 대한 독점 정보와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가 2025년 여름에 토트넘에 입단한 이후 두 번의 재계약이 있었고, 또 올해 초 1월 7일에 기존 두 번째 계약 안에 있던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었죠. 세계 축구 클럽들의 재정 관련, 계약 관련 정보를 세밀하게 담고 있는 카폴로지가 공개한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계약은 2021-2022 시즌 주급 19만 파운드, 연봉 988만 파운드로 체결이 됐고, 이번 1년 연장 옵션은 기존 조건을 1년 더 연장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처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 이적했을 때 레버쿠젠에서 받고 있던 약 주급 4만 파운드가량의 금액이 8만 5천 파운드로 2배 이상 향상됐었죠. 그때 손흥민 선수의 나이 20대 초반이었고 한참 전성기에 돌입하던 시기였는데요. 주급 8만 5천 파운드, 나쁘지 않은 조건으로 토트넘에 입단한 손흥민 선수는 꾸준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2018-19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이라는 어마어마한 성과도 내면서 그때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맺은 재계약에 따르면 이듬해 시즌부터 주급 14만 파운드의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을 맺었던 바가 있습니다. 그 계약 이후에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거치고 나서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활약, 특히 무리뉴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득점력이 비약적으로 상승하면서 더 큰 계약을 맺게 되는데 바로 2021-2022 시즌 주급 19만 파운드의 계약입니다. 거듭 주급이 크게 향상되면서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의 계약까지 올라갔던 것인데요. 이때의 계약이 4+1, 최장 5년 계약이었고 또 이때의 계약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프리미어리그 최고 연봉 선수는 주급 51만 5천 파운드에 달했던 맨유 복귀 당시에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였는데요. 호날두의 연봉은 특수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맨체스터 시티에서 당시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던 케빈 더브라이너의 주급이 40만 파운드로 2위였고 그때 맨유가 정말 돈을 많이 쓰고 있었죠. 지금도 많이 쓰는 팀이긴 하지만 골키퍼 다비드 데헤아의 주급이 37만 5천 파운드, 레알 마드리드에서 영입한 수비수 라파엘 바라의 주급이 34만 파운드였습니다. 그리고 첼시가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 복귀시켰던 로멜루 루카쿠의 주급이 32만 5천 파운드였고 맨체스터 시티가 당시 잉글랜드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내 이적 최고 기록을 세웠던 잭 그릴리시에게 주급 30만 파운드를 줬어요. 그때 맨시티의 주전 윙어였던 라힘 스털링의 주급도 30만 파운드였습니다. 맨유로 돌아왔던 폴 포그바의 주급도 29만 파운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꼽혔던 첼시의 은골로 캉테가 29만 파운드로 당시 프리미어리그 연봉 상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19만 파운드로 설정되어 있던 손흥민 선수의 연봉은 그래도 탑 25위에 근접한 수준이었습니다. 리버풀에서 최고 연봉을 받던 버질 반다이크의 주급이 22만 파운드였고 그때 살라도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토트넘 최고 연봉이었던 해리 케인, 탕기 은돈벨레, 또 아스널의 토마스 파티와 함께 주급 20만 파운드였거든요. 그때 손흥민 선수가 해리 케인과 같은 토트넘 최고 수준의 연봉 계약을 체결했다며 주급이 20만 파운드로 알려졌었는데 추후 카폴로지가 제공한 자료에 따라서 손흥민 선수의 기본급이 19만 파운드로 알려진 다음에는 뭐야, 은돈벨레보다도 연봉이 낮아? 케인보다 낮게 주려고 했구나, 이런 실망스러운 자료가 공개됐던 것이죠. 하지만 이 정도 금액도 당시 돈을 엄청나게 많이 쓰던, 자금력이 풍부했던 맨유, 맨시티, 첼시 같은 팀들을 제외한다면 리버풀, 아스널 같은 비슷한 수준의 경쟁팀들과
비슷한 규모의 돈이 지불되고 있었고 그 팀들이 최고 수준의 계약을 맺은 선수들과 비슷한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그 조건보다 기본급이 10,000파운드 정도 낮다라고 할 수 있겠죠. 리버풀의 주장이었던 조던 핸더슨도 20만 파운드였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정보가 있는데요. 토트넘의 내부 소식에 정통한 기자가 아닙니다. 영국 런던에 거주하고 있는 에이전트, 토트넘과도 일을 하고 있는 폴 오키프, 토트넘 내부 소식 1티어라고 할 수 있는 폴 오키프가 현지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조건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니냐, 불공평한 거 아니냐,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과거에 은돈벨레보다 낮은 기본급을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폴 오키프는 손흥민 선수는 은돈벨레보다 낮은 주급이 아니며 손흥민 선수의 당시 계약의 기본급은 실제로는 다르다고 하면서 사실상 무조건 달성 가능한 각종 옵션을 통해서 주급 25만 파운드를 확보한 상태였다. 이렇게 나온 베이직은 리얼 피겨가 아니다라고 해요. 저희가 이 얘기를 드렸을 때도 많은 분들이 다른 유럽의 스타 선수들도 기본급에다가 수당 받고 다른 초상권 수익도 받지 않느냐, 결국에는 그 기본급이 낮은 게 문제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때 계약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보너스 조항을 함께 삽입한 거예요. 기본급이 19만 파운드이지만 거의 달성이 가능한, 손흥민 선수가 거의 모든 경기를 뛰는 선수라는 점으로 봤을 때 출전에 따른 수당, 보통 출전 수당보다는 승리 수당, 공격 포인트 수당, 기타 활약에 따른 수당이 붙는 것이지 출전 수당을 따로 매기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 출전 수당을 배제하고 기본급을 높이 주는 것인데 손흥민 선수는 아마도 이 출전 수당을 별도로 넣어서 기본급을 향상시켜서 25만 파운드를 픽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25만 파운드를 현재 환율 기준으로 보면은 4억 7천만 원 정도인데 환율 환산에 따라서 거의 5억 원까지 치솟을 수 있는 주급 조건이고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44억 원이에요. 이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호날두나 더브라이너 정도의 조건은 아니어도 프리미어리그 10위권에 해당하는 연봉과 엇비슷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초상권과 관련된 수입 그리고 로얄티 보너스가 따로 붙게 되는 겁니다. 25만 파운드라는 금액에 로얄티 보너스와 상품 판매 수익으로 알려진 추가 수익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25만 파운드 플러스 상품 판매 수익 그리고 토트넘에서 판매하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붙은 모든 상품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합산할 경우에는 30만 파운드가량의 수익을 매주 얻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상품 판매 수익은 변동성이 있고 또 초상권 수입이 손흥민 선수를 통한 스폰서십을 통해서 손흥민 선수의 얼굴 이미지가 나가는 광고 계약이 이어지면서 발생을 하는 것인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파리바게트의 광고라든지 프랭크버거의 광고라든지 CDG 의자의 광고라든지 이런 광고들을 토트넘 구단이 토트넘 내 선수들을 통해서 홍보하고 프로모션하고 있는데 그 계약의 일부 금액을 손흥민 선수가 받는 것이고 그뿐 아니라 토트넘의 메가스토어 안에서 파는 유니폼을 기본으로 한 모든 상품의 추가적인 수익을 손흥민 선수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25만 파운드에 포함된 게 아니라는 것이고 장기 계약 내지 플러스 1 옵션을 포함한 긴 계약을 맺은 것에 대한 충성도 보너스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 이 세부 조항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 토트넘 내 최고 수준의 계약을 보장받은 것이죠. 설명드린 이 기본급 25만 파운드를 손흥민 선수가 보장받았다면 2021년에 재계약을 하던 당시 조건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게 투자했던 제이든 산초의 당시 연봉순위 공동 1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고 맨유에서 역시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던 앙토니 마시알이라든지 그때 첼시에서 크게 활약하던 카이 하베르츠의 25만 파운드, 맨유에서 맹활약을 펼치던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주급 24만 파운드보다 높은 금액이었으며 리버풀의 수비수 버질 판다이크의 22만 파운드보다도 높은 금액이었던 겁니다. 탄기 은돈벨레가 기본급을 20만 파운드로 받고 왔지만 레알 마드리드도 그때는 노리던 선수였었고 와서 거의 뛰지 못하고 활약도 못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받는 돈이 거의 없었어요. 물론 해리 케인 같은 경우에 주급 20만 파운드지만 기본급 외에 역시 케인도 별도 수당과 보너스 계약이 있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케인이 이런 보너스를 모두 포함해도 초상권을 포함해 손흥민 선수보다 많은 토트넘에서의 최고액을 받는 선수였던 건 맞지만 손흥민 선수의 조건도 토트넘에서는 최고 수준이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최고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때 맺은 계약이 호구 계약까지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1년 옵션이 발동된 현재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간에 알려진 일본의 풋볼 채널에서 공개한 알려져 있는 계약서를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추정치를 통한 아시아 선수 연봉을 보면은 김민재 선수가 바이에른에서 189억 원으로 1위이고 손흥민 선수의 연봉을 유로로 환산했을 때 알려져 있는 19만 파운드를 기준으로 하면 1177만 유로다 보니까 연봉 185억 원으로
2위,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으로 이적하면서 연봉 727만 유로를 기록한 114억 원의 이강인 선수가 3위이고, 크리스탈 팰리스의 가마다 다이치가 651만 유로로 102억 원, 아스날의 토미야스가 620만 유로 97억 원, 브라이튼의 미토마가 500만 유로가 약간 안 되는 496만 유로로 78억 원 등인데, 실제로는 손흥민 선수가 25만 파운드의 주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연봉으로 유로로 환산을 한다면 1529만 유로, 1530만 유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월등하게 높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 연봉 선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다른 선수들에게는 없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담긴 상품 판매 수익이나 로얄티 보너스를 포함을 한다면 그 격차는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데, 이 상품 판매 수익에 대해서도 손흥민 선수의 유니폼이나 각종 상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다른 아시아 선수들, 다른 유럽 순위급 선수들의 상품 판매가 손흥민 선수만큼 팔리지 않아요. 사실 호날두, 살라 이런 각 팀의 최고 스타들은 물론 엄청난 유니폼을 팔고 엄청난 상품이 팔리고 또 엄청난 관련 광고 수익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많은 선수들, 정말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하고 유명한 선수여도 손흥민 선수만큼 물건이 팔리지는 않기 때문에 현재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으로부터 받고 있는 액수는 프리미어리그 최고 수준이 맞다. 지금 많은 선수들이 새로 맺고 있는 계약들의 기본급이 굉장히 높긴 한데, 손흥민 선수가 물론 지금 맨시티가 계약한 혼란이라든지 그 외 새로 프리미어리그에 오고 있는 선수들의 기본급과 각종 조건을 생각한다면 옛날에 맺은 계약이기 때문에 이제는 연봉 순위가 그 보너스를 모두 포함해도 더 낮아졌을 수도 있지만, 그때 맺었던 계약 자체가 안 좋은 계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장기 계약을 맺은 게 야망이 부족한 게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입단하기 전 토트넘은 포체티노 감독이 부임하면서 막 상승세를 타고 있었잖아요. 입단 전 토트넘의 순위가 리그 5위였고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어냈었죠. 그때 리버풀도 제안을 했지만 리버풀에 갈 경우 주전 경쟁, 또 포체티노 감독이 개인적으로 사우스햄튼을 이끌던 시절부터 손흥민 선수를 원했고 제안했고 설득했고 본인을 중용하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을 더 원하는 팀으로 갔다는 측면에서 토트넘을 선택했던 것이고, 본인이 입단한 2015-16 시즌 개인적인 활약이 적은기 때문에 아쉬웠음에도 토트넘이 리그 3위를 차지하면서 성적과 경기력이 더 올라갔고 챔피언스리그에 나갔죠. 그리고 2016-17 시즌에는 손흥민 선수도 마침내 활약을 펼치면서 팀에 녹아들었고 데스크라인이 빛나기 시작하면서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017-18 시즌에도 리그 3위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였고, 그러면서 2018년 여름 아시안게임 참가와 맞물려 그 참가에 앞서 금메달을 따고 병역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장기간 계약을 보장하는 새로운 계약을 맺고 아시안게임에 참가했던 겁니다. 그때 포체티노 감독과 함께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올라갔고 리그 순위도 4위를 차지하면서 토트넘의 완벽한 최고의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요. 물론 그때 토트넘이 새로운 경기장을 건설하고 그로 인해 선수 영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2019-2020 시즌을 앞두고는 은돈벨레와 로셀소 영입에도 엄청난 돈을 투자를 했었고 그 외에 여러 투자 의지를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다만 이때 포체티노 감독 체제가 한계치에 도달을 하면서 경기력이 떨어졌고 리그 순위가 하락했고, 그러자 데려왔던 게 주제 무리뉴 감독이었잖아요. 우승컵을 들겠다, 윈나우 해보겠다, 토트넘이 확실한 야망을 보였기 때문에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맺었던 계약 과정에는 팀에 대한 비전과 프로젝트의 얘기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우승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 말대로 무리뉴 감독이 왔었기 때문에 무리뉴 감독의 선임은 토트넘이 그 당시에는 큰 야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으로서 손흥민 선수도 그런 토트넘의 내부 움직임을 인지하고 장기 계약을 맺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2021년 여름에 또 한 번의 계약을 맺을 때도 그때 온 새 감독은 누누 산투 감독이지만, 누누 산투 감독이 그때는 아쉬운 평가 속에 일찍 경질이 됐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결코 능력 없는 감독이 아니었고, 그 뒤에 또 데려온 감독이 콘테였잖아요. 누누가 온 것도 사실은 콘테를 영입하려다가 실패하고 나서 왔던 것이기 때문에 무리뉴를 경질했지만 여전히 우승할 수 있는 감독,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감독을 물색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 2021년 여름의 계약도 토트넘에 남아서 함께 우승을 하자라는 함께 동기부여가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코 야망이 없는 계약이 아니었던 거예요. 게다가 저희가 그 당시 취재한 정보에 따르면 분명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끌면서 레알 마드리드, 맨시티, 맨유 같은 팀들의 관심을 받았었고, 또 손흥민 선수는 맨유와 레알 마드리드의 제안이 온다면 분명히 들어볼 용의가 있다라고 본인의 당시 에이전트에게 얘기를 했었고, 다만 그 외의 팀들이라면 난 들어보지 않겠다라고 했었어요. 그 외에 나폴리, 유벤투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이에른 뮌헨 여러 팀들이 관심을 보였지만 결국 중요했던 것은 손흥민 선수가 이미 본인이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때
긴 계약이 남아있는 상태였다.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을 이뤘던 시즌 초입에 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고 나서 관심들이 있을 때는 레비 회장이 협상 시작액을 1억 파운드로 설정한 것은 물론이고 not for sale에 가까운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공식 오퍼 자체가 올 수가 없었고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시즌에도 사실 그 초입에 이미 장기 계약을 맺었다 보니까 다른 팀들이 접근하기 어려웠었어요. 만약 토트넘이 콘테 체제에서 결국 챔스 진출에 실패했더라면 리버풀이 움직이려고 했다라는 얘기들은 있었지만 결국 또 챔피언스 리그에 나갔기 때문에 공식 협의가 이뤄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손흥민 선수는 토트넘이 설립한 최신식 훈련장, 최신식 경기장, 너무나 좋은 환경, 그리고 이 안에서 본인이 받고 있는 대우,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적응도 해야 되고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또 마음 편하지 않은 상황들이 나올 수 있고 여러 경쟁들이 다시 시작되는데 본인이 이젠 전성기의 나이에 이르렀고 대표팀에서도 월드컵에 대한 의지라든지 조금은 안정적으로 뛰고 싶은 상황들, 주전 경쟁을 위해 매 경기 좀 살얼음판을 걷기보다는 이미 확실하게 내 집처럼 자리 잡은 토트넘에서의 생활에 만족을 했고 가족이나 지인이나 그들을 위한 구단의 대우, 서비스, 본인만을 위한 VIP 좌석 제공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토트넘의 최고의 VIP로 대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또한 토트넘이 제시한 연봉 조건 나쁜 조건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 토트넘이 우승에 대한 야망까지 보이면서 투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긴 계약을 맺은 것은 야망이 부족하다, 호구들을 했다 그런 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와서 아쉽게 느껴지는 것은 누누 감독을 그때 기다려주지 못했던 토트넘의 아쉬움, 케인이 떠난 이후에 리빌딩 투자에 대한 결과가 아쉬웠던 것, 그리고 무리뉴나 콘테 감독 같은 감독이 오다가 실패하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도박을 걸어봤는데 그 도박이 부임 첫 10경기에는 성공적으로 보였지만 그 뒤에 이 감독이 갖고 있던 이런 충격적인 고집과 아집과 경직성을 예상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찾아온 것. 결국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믿고 긴 계약을 맺었던 게 최악의 결론이 된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선임이 결정적으로 실패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포체티노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결과인 것이죠. 또 콘테 감독을 경질하고 새 감독을 찾을 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라는 도박을 하게 된 것도 원래는 지금 리버풀을 너무나 잘 이끌고 있는 아르네 슬롯 감독을 선임하려고 했지만 그 위압금 부담, 결국에는 토트넘의 경영진이 보수적인 소극적인 선택을 한 결과이고 돈을 아끼려다가 발생한 결과이긴 하지만 슬롯 감독을 데려오지 못했고 투엘 감독과도 접촉을 했지만 데려오지 못했고 그 외에 여러 더 좋은 수준급 감독들을 데려오지 못한 가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온 것이기 때문에 토트넘이 이렇게 야망 없고 엉망이 결정을 내릴 거라고 손흥민 선수도 생각하지 못한 것. 사실 토트넘의 경영진의 무능을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게 그나마 아쉬운 점이라면 아쉬운 점일 수 있겠죠. 그래도 손흥민 선수가 2021년 여름 당시 현재 맺은 이 계약을 체결할 때의 판단을 완전히 잘못됐다, 야망이 없다, 호구딜이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결국 손흥민 선수가 그 당시에 맺었던 불리한 계약은 그 당시 시점으로 가면은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틀린 게 된 거예요. 올 시즌 손흥민 선수가 리그 7득점 9도움으로 데뷔 시즌을 제외하고는 역대 가장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리그 득점 순위 10위권에도 들지 못하고 있고 그래도 도움 순위는 공동 5위에 올라 있는데 도움 1위인 살라가 17개로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전반기 당시 기대했던 도움왕 도전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올 시즌 손흥민 선수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통산 4번째 리그 10-10을 기록하는 것인데 사우샘튼과의 경기가 대량 득점, 멀티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이긴 한데요. 이 경기가 결코 쉽진 않아요. 토트넘은 이미 다른 팀들이 경기를 치른 가운데 승점 34점, 리그 12위까지 순위가 떨어졌고 17위 울버햄튼이 승점 32점으로 토트넘과의 승점 차가 2점으로 좁혀졌어요. 사우샘튼과의 경기에 패배할 경우 이제는 정말 17위까지 떨어질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사우샘튼이 현재 승점 10점인 최하위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홈에서 사우샘튼을 못 이긴다거나 혹은 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지만 사우샘튼은 이번 토트넘과의 경기에 패배할 경우에는 강등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력을 다해 경기를 할 거거든요. 반대로 토트넘은 사우샘튼과의 리그 경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경기에 이어서 오는 한국 시간 금요일 새벽에 있을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와 유로파리그 8강 1차전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우샘튼과의 경기는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있을 거라고 예고가 되고 있고 특히 손흥민 선수는 선발에서 쉬게 하고 후반전 출전 정도를 대기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마티스텔, 솔랑키, 존슨의 스리톱이 가동될 것이다. 미드필드 라인도 비수마가 나올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인 로테이션이 이루어진다면 토트넘이 정말 사우샘튼의 발목 잡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손흥민 선수가 후반전에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도 사우샘튼에 워낙 강했던 손흥민 선수이기 때문에 후반에 나와서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골도 넣고 도움도 올리면서 올 시즌 10-10이라는 리그에서의 기록이라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이 경기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캐슬 유나이티드가 내한을 해서 토트넘과 서울에서 경기를 할 거라는 현지의 유력한 기자, 뉴캐슬 관련 공신력 1티어로 유명한 데일리메일의 수석 기자인 크레이그 호프가 알렸는데, 주목할 점은 한국에서 열릴 이 쿠팡 플레이 경기가 토트넘이 두 경기를 하는 게 아니라 뉴캐슬이 토트넘과 경기하고 팀 K리그와 경기하는, 뉴캐슬이 주인공이 된 채 이 경기를 치르기로 알려졌거든요. 그 얘기는 토트넘을 중심으로 내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토트넘이 홍콩에서 아스널과 프리시즌 경기를 치르는 김에 한국도 와서 경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많은 비즈니스 관계자들도 걱정하는 게 손흥민 선수가 이적할 경우 토트넘의 한국행 당시의 프로모션이나 상품 판매 등이 좀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올 여름에 적극적으로 이적을 모색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국 올 시즌 남은 기간, 특히 유로파리그의 성적이 매우 중요한 상황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맺었던 장기 계약의 결과가 정말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의 최악의 선택이 될지, 아니면 이 시즌 마지막으로 토트넘에서 이루고 싶어 했던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경력 반전을 이루고 또 우승을 하더라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경질할 수 있다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에 대한 실망감이 큰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이후 정말 괜찮은 감독을 데려와서 쇄신하는 상황이 될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한국 축구 역사상 최고의 스포츠 스타,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도전, 손흥민 선수의 모든 이야기, 독점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